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어제도 푹푹 쪘습니다. 근데 오늘은 더 덥다 그러죠. 이런 식의 여름이 두세 달 더 지속되면 아마도 더위를 이길 수 있는 사람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더워도 너무나 더운 이번 여름 빨리 지나가길 바랄 뿐입니다. 이 정도로 더우니까 농산물의 작황도 좋지 않아서 채소값이 많이 오르고 화훼업도 타격을 입고 있다고 하죠. 이런 여름을 견디기 어려운 것은 아마 식물도 마찬가지인 모양입니다. 이번 일요일에는 태풍의 영향으로 오후에 비가 내릴 것이라고 하는데 이번 비가 이런 더위를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는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정치권이 높다 하되 출발 새 아침 아래 매이로다. 나란 일을 논하는 선비들의 이야기 공간 출발 사랑방. 예, 매주 금요일 함께하는 분들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 찾아뵙습니다. 경기대학교 김원국 겸임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에도 역시 일들이 많은데 먼저 이 속담, 자, 이 꼽아 오셨죠? 네. 예. 이번 주에 교수님부터. 제가 꼽은 속담은 절 모르고 시주하기라는 속담입니다. 절을 모르고 시주를 네, 한다. 어떤 절인지도 모르고 어떤 스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또 어떤 좋은 일. 그러니까는 결국은 진정한 불교 신자군요. 절을 가리지 않고 그냥 시주를 그러니까요. 한다. 그래서 네. 이 내용은 원래는 쓸데없는 비용만 들이고 보람이 없다. 네. 다시 말해서 정말로 훌륭한 일을 하는 그런 스님이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비용을 쓰실 수 있게 시주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니고 어디로 돈이 흘러가는지 모르게 사용이 됐다. 다시 말해서 쓸데없이 정말 힘만 들였다. 그래서 예. 여러 가지 그런 관련된 얘기들이 있습니다. 마이동풍이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쇠기의 경익기라든가 또 예. 노이무공 이런 사자성어도 있습니다. 연관되는 얘기인데요. 다시 말해서 현 정국을 보면서 드는 느낌들, 북한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북한을 바꿔낼 것인가. 그래서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찾을 것인가. 또는 우리 정치 문제. 그게 걸로 연결이 됩니다. 전혀 지금 사실은 이 미국의 압력 또 중국의 역할 또 우리 정부도 지금 제 역할을 못 해내고 있거든요. 우리 정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정부 아직 모든 장관이 다 임명되지도 않고 출범이 안 된 상황인데요. 정치권의 이런 갈등 속에서 국민을 위해서 새로운 정부 출범도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과거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 댓글 3,500명 엄청난 적폐 또 이 재판이 진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이런 부분을 딛고 지금 새로운 정치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 정치권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결국은 잘못하면 쓸데없는 비용만 들이고 보람 없이 우리 국민들의 희망을 주지 못한 채 우리 정치가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절 모르고 시주하기 좀 경계하는 마음으로 오늘 속담을 골라봤습니다. 김우석 부소장님. 오늘은 핫한 휴가철 아니겠습니까? 예, 아니 차가 많이 없어요. 그런데 낮에는 많더라고요. 그 지하철은 텅텅 비었는데 날이 더워서 그런지 차들을 많이 끌고 나오시는가 봐요. 예. 그래서 우리 강 작가님도 휴가 중이시라서 절대 권력이 없는 와중에 제가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구테타를 좀 예, 이 자꾸 하면 안 되는. 왜냐면 이게 아재들만 하는 거래.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버릇이 돼가지고. 예. 속담을 주로 많이 하셨는데 저는 과거로 사자성어로 오늘은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랑거철입니다. 익숙한 용어겠지만 당랑권이라고 옛날에 취권이라든지 그렇죠. 기억이 나니 홍콩 무슬려가 당랑이 사막이 아니겠습니까? 사막이죠. 예, 당랑거철하면 엄청난 큰 수레바퀴를 당나귀가 딱 맞고 서 있는 그런 모습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어제 김수현 수석이 브리핑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게 엄청난 역사의 수레바퀴를 자신감인지 오만인지 모르겠지만 또 이렇게 막고 있는 모습을 연상하면서
이게 시장을 이기는 정책은 없다라고 그러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라고 하는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좀 우려스러운 마음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우임금의 고사를 한번 또 인용을 하고 싶어요. 보통 그 경제 정책을 치수의 비유를 많이 하는데 사실 우임금의 아버지인 곤이 9년 동안 순임금이 곤에게 9년 동안 치수를 맡겼는데 실패해요. 그 원인이 뭐냐면 계속 물을 막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순임금이 곤을 처형을 하고 그 아들인 우에게 치수를 맡깁니다. 근데 우는 물길을 막기보다는 물길을 트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치수를 하고 결국 선양을 받아서 황제까지 이르는 그런 걸 보면서 지금 과연 모든 걸 틀어막는 그런 정책들이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우려도 좀 있고 제발 그럼에도 성공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도 있고 이런 마음에서 당랑거철이라고 하는 말을 뽑아봤는데요. 오늘의 구테타가 제가 당랑거철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잘 되기를 바라요. 당연히 잘 돼야죠. 근데 이 리얼미터 여론조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7년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3일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32,495명에게 통화를 시도해서 최종 1,521명이 응답을 완료한 여론조사고요. 그래서 응답률은 4.7%입니다. 무선 전화 면접과 무선 유선 자동 응답 혼용 방식으로요. RDD 방식으로 전화 걸기 실시를 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인 여론조사를 보면 이거 참 정말 이거 좀 어떻게 방송법 선거법 좀 바꿔주든지 해야지 힘들어가지고 말이에요. 근데 자, 이 여론조사를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0.3%입니다. 이게 8월 1일에는 60%대의 지지율을 보였다라는 건데 이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김 교수님, 김홍욱 교수님. 네, 일단 숨가쁘게 읽으셨는데요.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다 읽기보다는 지금 현재는 방송법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을 조사 개요만 간단하게 좀 써주세요, 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방송이 사실은 이걸 전체를 다 읽는데 이게 TV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TV는 화면에서 보여주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걸 다 읽어줘야 되니까. 이게 5, 6 줄이기 때문에 1분 이상 읽어야 되거든요. 거의. 맞아요. 이렇게 된다면 사실은 도리어 방송 전체의 내용보다는 큰 시기에 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저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좀 뭔가 네, 뭔가 좀 이 정책 수정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좀 잘 귀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고요. 네. 정말로 그 지지율 하락 추세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높습니다. 70%대니까요. 그렇긴 하지만은 그 사드의 임시 추가 배치라든가 또는 국방장관의 발언 문제, 정책 혼선이 좀 있었죠. 그리고 대통령의 여름휴가 문제. 또 전세가 폭등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서 지지율이 계속 하락했고 말씀하신 대로 일간으로는 60%까지 내려갔다가 파리 주택 시장, 이 부동산 시장 대책이 나오면서 다시 70%로 지금 올라간 그런 추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현재 보여지고 있는 외교안보 정책 그리고 여러 가지 이 대통령이 국정 운영하는 방식 이런 흐름에 대해서 국민들이 뭔가 좀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불안감들을 느끼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고공행진 80%대까지 갔던 지지율이 이제는 일간으로는 60%대까지 나타났다는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청와대라든가 정부 여당이 좀 더 긴장하고 국민들의 뜻을 받드는 정책을 펴기에 좀 고심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김우석 부소장님. 사실 그동안 지나치게 높았던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지금 5%도 안 되는 응답률 가지고 이거를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기는 좀 그렇고요. 실제 민심을 봐야 하는데 실제 민심은 사실 추세가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많은 전문가들이 추세를 봐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일비할 필요도 없지만 안 나오시네. 이게 아까 그 긴 걸 보시면서 좀 부러웠습니다.
일희일비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걸 무시해서도 안 되고 결국은 참고를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원인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가 자의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론조사 기관도 그 원인들을 찾는데 그동안에 헤드라인에 나왔던 기사들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구체적으로 그중에서 몇 가지는 여론조사를 구체적으로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 방향을 잡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결국은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호함, 그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이 국민들한테 좀 안정감을 주지 못했다. 사드 문제나 부동산 정책 문제나 탈원전 문제나 여러 그 상반된 메시지들이 계속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혼란스럽고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결국은 그런 것들이 정부에 대한 지지를 좀 저해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도 사실은 냉탕온탕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대북 정책에 관해서. 예. 북한에 대해서도 대화를 강조했다가 또 하루아침에 압박을 강조했다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우리는 본질적으로 미국하고 달라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책 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대화를 통한 수단도 있고 북한이 대화를 하자고 상대를 지목했으니까 그런 옵션도 가능하고 그 압박의 수단들도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있을 무력 수단을 포함해서. 그런데 우리는 수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뭔가 선택을 해야 하는데 양쪽을 다 선택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우왕좌왕하게 보인다. 이런 결국은 원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우왕좌왕의 원인 중에 하나의 대북 정책을 꼽으셨는데 이게 사실 그 대북 정책 기조에 대한 평가인지 아니면 지금 김우석 부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왕좌왕했다라는 것에 대한 평가인지 아니면 코리아 패싱을 청와대는 부인하고 있지만 지금 정치권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전반적으로는 일단은 교수님. 우리 국제정학적인 위치 한반도의 상황이 정말로 좋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의 맹방이고 동맹인 미국이 사실은 정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미국의 세계 전략 자체가 완전히 뒤흔들리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과거에 그런 미국이 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지금은 미국 자체가 고립주의로 들어가면서 미국의 이 노동자들을 만족시키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미국의 정책도 흔들리고 있고요. 중국도 모호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고요. 북한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입지를 강하게 해서 도발을 감행하는 양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쓸 수 있는 카드가 굉장히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을 정부가 사실 아직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국민들께는 일부 혼선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초기에 지금 우리 정부가 국방부 장관 임명되고 최근에 며칠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초기에 우리 정부가 세팅을 해나가는 이런 과정이라고 보고요. 일단은 그런 과정일지라도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아야 된다. 단 그런 상황이 전제를 해야 되는데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정부가 지금부터는 좀 흔들림 없는 좀 대외적으로 그리고 국민들께도 이 대북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운전석을 잡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운전석을 잡으면서 전체 상황을 컨트롤해 나가는 우리 정부의 좀 든든한 모습을 보여줘야 국민들이 더 큰 믿음을 갖게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김은석 부소장님.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기조냐, 우왕좌왕이냐, 코리아 패싱이냐, 이 세 가지 중에서 세 가지 다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조를 잘 세워야죠. 정부에서 기조를 잘 세워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대화를 중점을 둔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화를 중점을 두다 보니까 국제 정세에서 코리아 패싱이라고 하는 그 부담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양자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는 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김홍국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하나의 메시지를 딱 보내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당에서도 그래요. 엑셀과 브레이크를 같이 밟고 있다. 또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동그란 네모를 그릴 수 있느냐. 이런 걸 보면서 이게 모순되는 두 가지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대화와 압박을 병행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말은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 시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한데 그 타이밍을
뭐 시차적 그 상황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이게 정책 수단을 바꿔가면서 할 수도 있는 건데 동시에 하려고 하니까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벌어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국제 정세와 우리가 좀 엇박자를 내는 부분들도 있고 답답한 면이 국민들한테는 지지율 저하로 반영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정부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ICBM 쏜 날 이 새벽 1시에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서 사드 4기 추가 배치를 지시를 했어요. 예? 지시를 했으면 이게 좀 뭔가 움직이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것도 움직이지도 않고 근데 이제 사실 이 앞서 말씀드린 여론조사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이것도 나왔거든요.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것이 결국은 71% 반대가 18.4%였어요. 그럼 대통령도 지시하고 여론도 이렇게 높으니까 이게 빨리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여론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어떻게 보세요? 이게 아직도 되지 않고 있다. 예? 물론 이제 성주 주민들에 대한 설득이 물론 선행이 돼야 된다고 하지만 또 국민들의 여론은 이렇게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예. 아무래도 초기에는 좀 더 낮았지만 그러나 이제 정부도 임시 배치, 대통령이 임시 배치 조치까지 나오면서 국민들도 이제는 북한의 이런 여러 가지 도발에 대해서 뭔가 우리 국민들의 이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런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단 우리가 흐름을 봤을 때는 미국도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군사적인 이런 공격까지도 언급을 하는데 국무장관은 대화를 해야 된다. 전 그건 전략이라고 봐요. 그러니까요. 그 돈 안 뺏겨보셨죠? 거리 돈 뺏길 때 한 친구 내 고등학교 때 한 친구는 오르고 한 친구는 협박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투트랙 전략을 하는데 우리 정부도 투트랙 전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최대한 압박과 관여라는 미국의 정책이 있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북한을 바꿔내야 되는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관여의 정책은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이것이 국민들에게 일관되게 메시지가 아니라 때로는 흔들리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 이것을 정부가 더 든든한 모습으로 보여줘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런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빠르게 우리 국민들의 입장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드 배치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물론 북한의 미사일에서 안전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더 많은 사드가 더 필요할지 모르고 북한이 맞아요. 가지고 있는 엄청난 그런 무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드 이상의 엄청난 그런 것들이 그러다 보면은 군비 증강만 되면서 동북아에 정말로 엄청난 이 전쟁의 기운이 몰아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신중하지만 그러나 국민들께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주는 것이 중요하다. 신속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사실은 휴가 모습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뭐 지금 21세기 대통령 NSC 열고 충분한 그 조처가 있었고 그리고 미국과도 사실은 뭐 국방장관, 외교장관 다양한 채널에서 지금 조율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너무 불안하게 국민들께서 보시기보다는 대통령이 더 든든하고 안전하게 국민들에게 자, 우리는 충분히 휴가도 가고 또 국방도 지키고 하는 그런 21세기 현대화된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을 이번에 과거와 달리 보여준 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는 좀 안심하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김우석 부소장님. 안보 문제는 사실은 모든 정책에 앞서는 문제입니다. 개파도 없고 사실 국가가 존재하는 생존에 관한 문제예요. 그렇죠. 생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책적으로 선택하고 뭐 싸우고 이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 인식이 정부하고 국민의 차이가 너무 심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은 여론조사에서 나오듯이 북한의 위협을 정말 그 압도적으로 위협을 실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론조사에 반영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정부는 너무 느긋하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대통령 휴가 가는 거야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도 다 때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는데 군 최고 통수권자들이 뭐 어떻게 보면은 한가하게 쉬는 모습이 국민들한테 안정감을 주지는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군 대비 태세도 평상시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방송에서 나왔지만, 그리고 국방장관 발언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런 태도가 국민들이 정서하고 너무나 차이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또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건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실 사드 배치 문제도 지시를 했다가 또 국민들을 설득하라고 했다가 엑셀과 브레이크를 계속 같이 밟고 있단 말이죠. 그럼 계속 헛바퀴를 돌게 되는 거고 그러면 차가 손상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수치를 보지 않더라도 자명한 것 같습니다. 엑셀과 브레이크 같이 밟아보셨어요? 근데 실제로? 예. 예, 저도 같이 밟아봤는데 그럼 자동차 안 나가요. 요새는. 그렇죠. 요새 안 나가죠. 동시에 밟으면 안 나갑니다. 그 안전 때문에 그런 건데. 이 얘기보다도 국내 정치 문제 빨리 하나 얘기해. 안철수 전 대표가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했는데 선언을 하고 나서 난리예요. 지금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다시 출마 선언을 재고해야 된다. 한쪽은 탈당하겠다. 어떻게 보세요? 김홍욱 교수님? 저는 선당 후사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당을 구하기 위해서 출마하겠다라는 안철수 전 대표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고뇌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현실적인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요? 왜냐하면 지난 대선의 패배 그리고 사실은 제보 조작 사건에서 결국은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당 관계자들이 거기에 관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최소한도 일정 기간 국민들께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분명히 반성의 시간을 갖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일정하게 국민들께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현실의 정치가 아무리 급하더라도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 국민의당의 가장 큰 자산은 안철수 후보이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 나와달라는 목소리가 아마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그런 자연스러운 흐름을 통해서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는 것 그리고 국민들께 그동안 쌓였던 내공을 통해서 국민들께 희망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결국은 갈 길이라고 보는데 도리어 현재 다급한 현실 홍준표 대표는 그걸 통해 성공을 하긴 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정치를 내세웠던 안철수 후보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미래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나. 이것이 혼란의 이 출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김우석 부소장님. 몇 개월 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사실 1, 2, 3등이 다 1등은 대통령 되고 2, 3등이 대선 끝나자마자 또 각 당의 대표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양반, 찬반이 다 있을 겁니다. 지금 저 당내에서 벌어지듯이. 예. 지금 일단은 출발선상에 다시 섰어요. 예.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본격적으로 경쟁을 해야 할 텐데 과거처럼 반사이익에 기대는 경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어차피 조급증 때문에 그렇건 뭐해 그렇건 대표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정말 국민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경쟁을 좀 해가지고 희망을 갖게 하는 정치를 해야 하는데 반사이익을 노려가지고 지금 현 정부도 반사이익 모든 정부가 그렇지만 반사이익이 되긴 하지만 뭔가 가치를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경쟁해서 가치를 만들어내고 희망을 주는 그런 경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당대회 언제죠? 27일이 27일이죠? 예. 그때 또 봐야죠.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경기대학교 김원국 겸임교수,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 두 분과 함께 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할 텐데요. 자, 금요일 아침 8시 39분 56초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 상황 알아볼까요? 김미란 캐스터. 네, 신율의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 아침 출근길입니다. 평소 아침보다 간선도로의 소통이 훨씬 나은 편입니다. 휴가지로 떠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현재 올림픽대로 공항 쪽 보고 있습니다. 올림픽대교부터 잠실 철교까지 밀리고 있는데 동작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1차로에서 승용차끼리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부근에서는 정체가 되고 있으니까 사고 난 지점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도심 공항대로는 발산역에서 강서구 구청 입구 교차로 방향 사고가 있었습니다. 1차로가 차단됐다 조금 전에 해제가 됐는데요. 운행에 참고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강을 따라 동부간선도로 도심 방면 노원교부터 마들지하차도 이후 군자교부터 군자교를 지나 성동교 사이가 서행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면 난지 나들목부터 동작대교 사이가 밀리고 있고 반대 일산 쪽으로는 청담부터 성수 사이가 서행되고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는 안양 쪽으로 금천교부터 지금 목동교까지 양 방향이 밀리고 있는데요. 우회도로 안양청로 흐름이 더 수월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위기의 한국 경제. 하지만 해법은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는 코너. 출발 새아침 경제 빅 이슈. 예, 경제 현안 짚어보는 순서죠. 오늘도 서울대학교 이필상 교수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휴가 잘 갔다 오셨어요? 지난주에? 네, 잘 다녀왔습니다. 예. 자, 먼저 우리가 오늘 얘기하기는 주제를 얘기하기 전에 요거부터 얘기를 해보죠. 어제 부동산 대책 내놨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어떻게 부동산 값 안정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예, 강남 지역의 부동산 투기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열되니까 정부가 강경한 대책을 내놨는데요. 그저께군요. 그저께였습니다. 예. 서울시 전역을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한다. 예.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 예. 대출 조건을 강화한다. 재건축 주택을 양도 제한한다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번 조치로 부동산 투기는 숨은 죽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 정책이 두더지 때리기 같은 그런 어떤 성격을 띠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두더지 때리기는 암만 때려도 다시 이제 머리를 내미니까 결국 이제 때리는 사람이 무력화하거든요. 예. 강남 지역 투기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은 기본적으로 거기서 살고 싶다는 사람들의 주택 수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투기가 일어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은 강남 지역의 아파트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공급 정책을 내놓고 투기 억제 정책을 펴야 효과적인데 예. 일단 공급 정책이 이제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투기 억제 정책만 내놓으니까 이 효과가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정책을 보완해서 어떻게 해서든 이 부동산 시장을 좀 안정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집값이 안정화돼야죠. 이게 집이라는 게 투기의 수단이 돼서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이거는 예. 살기 위해서 있는 건데.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정부가 또 200만 명이 넘는 장기 연체자들의 부채를 탕감해 주기로 했었죠. 네. 정부가 법적으로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을 탕감해 주기로 했는데요. 탕감 대상자가 214만 3천 명이고요. 탕감 금액은 총 25조 7천억 원입니다. 한 사람당 1,199만 원씩 탕감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이라는 것은 채무자가 장기간 빚을 갚지 못해서 법적으로 빚을 갚을 의무를 면제해 준 채권을 말합니다. 그 규모가 그래서 이제 25조 7천억 원이나 된다는 것인데 정부가 이것을 8월부터 이제 소각을 하고 채무자들의 채무 기록도 완전히 삭제해 주겠다 이렇게 정책을 발표한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채권 시효가 소멸됐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얼마나 걸려요? 이게 소멸되려면? 법적으로 부채를 갚지 않아도 되는 금융채권의 소멸시효가 상법상으로는 5년입니다. 5년이요? 예. 그러니까 5년 지나면 돈 끄고 5년만 버티면 돈 안 갚아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일단 법적으로 그런데요. 문제는 네. 금융회사들이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시효가 10년을 다시 연장해 줍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15년이 소멸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 15년 동안 돈을 안 갚은 사람을 대상으로 부채를 탕감해 줬다 이거.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갚은 사람이 많은 모양이네요. 그게 이제 214만 3천 명이 된다는 네.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15년이 지나면 이제 법적으로 안 갚아도 되는데 문제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채무 불이행자로 계속해서 기록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금융거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경제 활동을 사실상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추심업체들이 지금 활보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 추심업체들이 이제 채무자들에게 다가가서 그 선납금 일부만 내라. 그러면 원금을 감면해 준다. 그리고 채무 기록을 없애준다. 그러면서 돈을 이제 미리 뜯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일단은 조금이라도 원금을 갚으면요. 그 소멸 시효가 이제 15년 지나도 다시 그 시효가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또 15년 동안 또 이제 부채에 더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사기에 걸리는 사람도 아주 많다 이런 얘기인데 이번에 만약에 정부가 이 조치를 취한다면은 그런 일은 이제 원천적으로 없어지는 게 되죠. 그런데 정부가 지금 이렇게 장기 연체자들의 부채를 탕감해 주는 이유는 뭐예요? 예, 이것은 그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거 공약을 서둘러서 이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이 중요한데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은 그 돈을 꿔준 금융회사가 돈 받는 것을 포기한 부채거든요. 근데 이제 돈 받는 건 포기했지만은 그 채무자들은 계속해서 채무 불이행자로 경제 활동을 못 하니까 그 일단 금융회사가 빚 어차피 못 받는 것인데 채무자들은 풀어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재기를 하게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이제 공약으로 내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에게 재기 기회를 준다면은 그 당사자들은 물론이지만은 경제 전체적으로 경제 활동이 활성화되는 그런 효과는 있죠. 그래서 이 공약은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른 대통령 후보들도 다 선거 공약으로 내놓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물론 그 취지는 상당히 공감하는 분들이 많지만 이게 문제는 이제 여태까지 성실하게 빚을 갚았던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모랄 해저드라고 얘기를 하는 이 도덕적 해이 문제 이런 거는 남아있는 거잖아요. 예, 그게 정말 이제 걱정인데요. 네. 우선 그 형평성 문제라는 차원에서 본다면은 말씀하신 대로 빚을 썼어도 열심히 일해서 성실하게 빚을 갚는 사람들은 이게 뭐냐 안 갚고 버티면 되는 거 아니야 빚 갚는 게 바보였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직한 사람들이 손해를 본다는 그런 사회적 불만이 쌓일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정말 걱정이 도덕적 해이라는 것인데 이제 사람들이 은행에서 빚을 쓰면은 안 간다는 겁니다. 계속 버틴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질 수가 있고요. 특히 이 경우에 금융회사들은 확실한 담보가 없으면 돈을 안 꿔준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제 그 금융시장이 위축이 되니까 경제가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 있고요. 특히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예 금융회사에서 돈을 꾸기가 어려우니까 대부업체나 사채시장으로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서민들은 더 고통스러운 부채에 덫에 걸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이 정책을 펴야 되는데 지금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아마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될 걸로 봅니다. 근데 그 정부는 CEO 소멸 이전의 채권도 탕감해 주는 대책도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 정부로서는 채권의 소멸 시효가 15년 이상인데 이게 너무 길다는 겁니다. 15년 동안 그러니까 빚독촉에 시달리면서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구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어떤 이제 논리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정부의 이런 어떤 대책은 의미가 있습니다. 빚 쓰고 사업하다가 망해서 15년 동안 도망다니다 보면은 그 사람은 완전히 이제 무너지고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사람들에게 어떤 재개 기회를 주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소멸시효 이전에 빚 탕감해 준다 그러면 정말 이 형평성이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는 일단은 연체 기간이 10년에서 15년 사이의 부채에 대해서 원리금 1,000만 원 이하만 탕감해 주는 그런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를 상당히 좁혀놓은 거죠. 물론 이제 범위는 많이 좁아지긴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된다면 그래도 이제 사회 형평성이나 도덕적 해이가 더 확산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예. 과거 정부 시절에도 이런 부채 탕감이 있었나요? 네. 역대 정권들도 아주 예외 없이 부채 탕감 정책을 폈습니다. 예. 노무현 정부는 개인 워크아웃이라는 제도를 시행을 했는데요. 예. 개인 채무자가 빚이 많아서 파산의 위기에 처할 경우에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기 전에 채무를 일부 탕감해 주거나 만기를 연장해서 개인에게 신용회복의 기회를 주는 그런 제도를 시행을 했다는 것이고요. 또 이명박 정부는 신용불량자에게 신용 대사면을 해주고 그다음에 국민연금에서 빚의 최대 절반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그런 어떤 혜택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는 채무 조정 정책을 폈는데요. 빚 많은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원금 감면을 해주고 상환 기간도 연장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과거 정부의
부채 탕감 정책은 공통점이 있는데요. 무조건 이제 부채를 탕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구 노력을 해서 갚아라 이런 전제 조건을 달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채를 이제 전부 탕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일부만 탕감해 주고 그리고 이제 만기를 연장해 줬다 그런 얘기인데 이번에 이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탕감 정책은 부채의 완전 탕감입니다. 그리고 그 규모도 역대 최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과연 정부와 경제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빚 탕감한 거는 우리 세금으로 지금 탕감을 시켜주는 거죠? 뭐 일단은 그 금융회사들이 빚을 못 받게 된 걸 이제 만약에 포기하게 만드는 거다. 그다음에 채무 기록을 지워주는 거다. 이런 얘기에서 직접적으로 세금을 들지는 않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 이번에 부채 탕감을 하는 금융회사들이 그 정부에서 세운 공공금융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국민 세금으로 충당이 되는 거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민간 금융회사들의 이번에 부채 탕감 금액은 4조 원밖에 안 되거든요. 25조 7천억 원 중에서. 그래서 이제 21조 7천억 원 정도는 이제 정부가 세운 그런 이제 국민 행복기금이나 자산관리공사나 이제 예금보험공사나 이런 어떤 그 국책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세금 부담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또 그만큼 어려웠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은데 사정권이 들어올 때마다 이 빚탕감 정책이 이렇게 반복되는 거 이거는 이제 좀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 부채 탕감은 채무자들에게 좋은 정책이기는 한데요. 이게 마약 처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탕감해 주면은 다시 부채에 덫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인데 실제 그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채무 조정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5명 중에 한 사람이 벌써 채무 불이행자로 전락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아지겠죠. 여기서 더 큰 문제는 경기가 침체하고 실업자가 늘어나니까 신규로 부채를 탕감해 줘야 되는 사람들이 계속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제가 부채 탕감의 악순환에 빠진다는 건데 그래서 악순환에서 물론 이제 벗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부채 탕감 정책을 계기로 해서 그 악순환을 어떻게든 좀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일단은 빚만 탕감해 줄 것이 아니라 일거리를 함께 마련해 줘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해서 또는 사업을 해서 다시 일어나서 빚을 스스로 갚을 수 있게 그래서 부채 덫에서 벗어나는 그런 어떤 정책을 함께 펴야 된다 뭐 그런 얘기인데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데 이런 면에서 확실한 경제 성장 회복 정책을 내놓고 그 다음에 부채 탕감 정책을 내놓는 것이 순서인데 순서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아니 뭐 청년 일자리도 지금 굉장히 만들어야 되고 그거에 정부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여기 더군다나 부채 갖고 있는 분들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거는 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나이들이 좀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경제 전체적으로 고용 창출 능력을 높여야 이 사람들도 일자리를 갖고 청년들도 일자리를 갖고 전체적으로 부채 상환 능력이 높아지고 경제가 이제 부채 악순환에서 이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하여튼 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 경제가 성장 동력을 회복해서 고용 창출 능력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일자리를 만드는 건데 고용 창출 능력이 지금 떨어진 상태거든요. 예. 그걸 높이는 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아주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아유, 참 잘 돼야 될 텐데 갑자기 잘 돼야 될 텐데 하니까 옛날에 무슨 개그 프로가 생각이 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이필상 교수님과 함께했고요. 자, 금요일에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피서 안 가신 분들 요새 너무 더워서 주말에 어디 밖에 나가시기도 힘드시죠? 그렇습니다. 주말에는 좀 집에 있거나 시원한 데 가셔가지고 커피라도 한잔 하시면서 더위를 피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전 월요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